사고당한 시아버지를 돌보던 며느리, 선을 넘어버린 감정에 두 사람 모두 충격에 빠졌다. 늦가을의 서울 성북구는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감나무 가지를 스치는 바람은 지난 여름의 마지막 온기마저 거두어가는 듯했습니다. 정릉시장 근처 작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3층짜리 낡은 빌라는 박진수 씨가 아들 내외와 3살 배기 손녀와 함께 사는 공간이었습니다. 올해로 65, 진수 씨는 은퇴 후 집에서 신문을 보거나 화초를 가꾸고 오후에는 손녀의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6년 전 아내와는 암으로 사별했습니다. 그 후로 과묵하고 조용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의 일상은 여전히 정갈하고 반듯했습니다. 아들 민주는 건설사 엔지니어로 지방 현장을 오가느라 집에 있는 날이 드물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온화하고 말수가 적은 여자였습니다. 원래 유치원 교사였지만 딸 하나를 낳은 후로는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시집온 후로 서연은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냈으며 아이를 살뜰히 챙기는 것은 물론 시아버지를 깍듯이 모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세대의 차이와 가족이라는 예의로 묶인 정중하지만 보이지 않는 거리가 존재했습니다. 운명의 그날 아침이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평소처럼 동네 뒷산으로 아침 운동을 가던 진수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배달 오토바이가 그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다리골절과 타박상으로 그는 2주 가까이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진수 씨가 입원한 날부터 그의 곁을 지킨 것은 오롯이 서연이었습니다. 민주는 마침 남쪽 지방으로 장기 출장을 떠난 뒤였습니다. 서연은 혼자서 식사와 약을 챙기고 의사에게 상태를 묻는 등 모든 것을 도맡았습니다. 진수 씨가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서연은 계단을 한 칸 한 칸 그를 부축하고 화장실을 데려가고 붕대를 갈고 아픈 다리를 주무르고 저녁마다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동안 짧은 대화만 나누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몇 시간이고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더 깊은 눈빛, 더 길어진 안부, 그리고 때로는 사람을 돌아보게 만드는 침묵이 그들 사이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진수 씨는 서연의 손길 하나하나에서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서 느꼈던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한편 서연은 고된 일상 속에서 문득 시아버지의 깊고 따뜻한 눈빛에 무언가 아주 낯설고 가깝지만 동시에 아득히 먼 감정이 스며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무심코 지나칠 법한 작은 변화들이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의 끈을 조용히 엮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나친 친밀함은 때로 그들을 소스라치게 놀라게 했지만 이내 특별한 상황 때문일 거야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 속에서 예의와 도리의 경계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움트고 있었다는 것을. 창가에 매달린 풍경이 작게 댕그렁 소리를 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서연은 마른 수건을 들고 2층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진수 씨는 난간 옆에 놓인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깁스를 한 왼쪽 다리는 푹신한 쿠션이 받쳐진 작은 나무 의자 위에 올려져 있었고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그의 하얀 머리카락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상쾌한 공기를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작은 탁자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생강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 의자, 쿠션, 생강차, 심지어 무릎을 덮은 담요까지도 지난 일주일 넘게 매일 아침 서연이 손수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버님, 드세요. 방금 타서 아직 따뜻해요. 서연이 부드럽게 말하며 그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진수 씨는 눈을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깊은 눈빛에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그는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 네가 타주는 차가 꼭 내 입맛에 맞는구나. 그는 드물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고 이후 서연이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서연은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진수 씨가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얘야, 여기 잠시만 앉아라. 할 얘기가 좀 있구나. 그녀는 잠시 멈칫하며 놀랐습니다. 진수 씨는 평소 과묵한 데다 먼저 말을 거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눈빛에는 늘 있던 무뚝뚝함 대신 부드러움과 약간의 어색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옆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서 마주 잡은 채 바닥만 내려다볼 뿐 감히 그의 시선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드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구나.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살아있을 땐 모든 게 간단했는데 말이다. 이 나이에는 그저 자식들이 평안한 것만 봐도 기쁘지. 네, 아버님, 저도 알아요.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랑 민준 씨, 언제나 아버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진수 씨는 그녀를 한참 동안 지켜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 네가 착한 아내이자 좋은 엄마고 또 나한테 효도하는 며느리라는 걸. 요즘 세상에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디 흔한 줄 아느냐. 그 말에 서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시집온 수년 동안 그에게서 이런 칭찬을 들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원래 감정 표현에 서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해주는 인정의 한마디는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전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아버님. 아버님께서 고생이 많으셨죠. 그녀는 여전히 집 앞 골목 너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몇 분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당의 나무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두 사람의 마음속 감정처럼 사각거렸습니다. 진수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불쑥 물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좀 잤느냐? 하나가 몇 번 깨는 것 같던데. 네, 애가 물 달라고 해서 잠깐 깼어요. 그러고는 그냥 하나 옆바닥에서 잠들었어요. 이젠 익숙해요, 아버님. 그녀는 마치 일상적인 습관처럼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진수 씨의 마음을 아리게 했습니다. 서연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잠이 부족해 안색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옅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온 집안을 책임지며 아픈 시아버지를 돌보고 어린 딸까지 건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고 때문에 며느리가 모든 짐을 짊어지게 된 것 같아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빨리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그래야 네가 덜 힘들지. 그는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상대방의 마음속 어딘가를 부드럽게 건드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어깨 미소 짓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 감정이 연민인지 존경인지 혹은 그 이상의 다른 무엇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진수 씨를 볼 때마다 아주 낯선 감정이 든다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마음이 놓이면서도 심장이 한 박자 더 빨리 뛰는 듯한 느낌. 그날 점심, 서연은 조용히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냄비 안에서는 진수 씨가 좋아하는 소고기 뭇국이 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생강을 다지고 파를 썰어 냄비에 넣었습니다. 부어가는 음식 냄새와 초겨울의 건조한 햇살 냄새가 뒤섞여 따스해졌습니다. 바깥 베란다에는 여전히 진수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따금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부엌에서 조용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며느리의 뒷모습은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의 마음을 녹이는 무언가처럼 부드럽게 다가왔습니다. 이전까지 그는 서연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녀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의 신중한 성격과 뼛속까지 밝힌 도덕적 규범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그에게 가족의 정과 말없이 조용한 며느리의 진심 어린 관심을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시계가 정확히 12시를 가리키자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서연은 음식을 모두 내놓고는 그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식사하러 오세요. 그녀는 다가가 그를 일으켜 세우고 식탁으로 부축했습니다. 진수 씨는 절뚝이며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서연의 어깨에 기댄 그의 몸 때문에 두 사람의 거리는 걸음마다 좁혀지는 듯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그가 물었습니다. 너는 같이 안 먹느냐? 네,
아버님 오시길 기다렸다가 같이 먹으려고요. 서연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하나는 낮잠을 자고 있어 집안에는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공간은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진수 씨는 고기 한 점을 집어 서연의 밥그릇 위에 놓아주었습니다.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그녀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너도 많이 먹어라. 너무 말랐다. 요 며칠 새살이 많이 빠진 것 같구나. 그는 그녀를 보지 않고 밥그릇만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그냥 잠을 좀 설쳐서 피곤한 것뿐이에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시선을 내렸습니다. 잠시 후 그가 물었습니다. 민준이한테선 언제 온다는 연락 없더냐?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아마 주말은 되어야 올 수 있나 봐요. 공사 일정이 또 미뤄졌대요. 진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민주는 늘 바빴고 집에 있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아들을 원망하진 않았지만 며느리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을 보니 미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래서였을 겁니다. 그가 서연의 행동 하나하나에 더 신경 쓰기 시작한 것은 숟가락을 들기 위해 몸을 기울이는 모습,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살짝 찌푸리는 미간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다정하고 차분해서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식사 후 서연은 설거지를 마치고 방에서 깨끗한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붕대를 갈기 위해 그의 다리에 고정된 부목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상처에 닿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지극한 조심성 때문이었습니다. 진수 씨는 그녀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땀으로 얇게 젖은 등, 그리고 마치 엄마가 아이를 돌보듯 섬세하게 움직이는 두 손. 아프세요, 아버님? 아니, 네가 워낙 조심스럽게 해서 그런지 하나도 아프지 않구나. 그는 평소보다 낮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한없이 연약한 아이가 된 것 같았고 그녀는 그의 몸과 마음을 모두 지탱해주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이상한 감정의 파도가 그의 가슴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자신을 깊고 조용하게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듯 바라보는 그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고개를 돌려 부목을 다시 감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다 됐어요, 아버님. 이따 오후에 날이 따뜻하면 베란다에 또 모셔다 드릴게요. 고맙다. 아주 작은 감사 인사였지만 두 사람의 심장을 동시에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날들 속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요란하지도 명확하지도 않게 아주 조금씩 마치 마당에 낙엽 하나가 떨어지듯 가볍지만 사람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한 변화였습니다. 늦은 오후, 느티나무 가지 사이로 햇살이 옅어질 무렵 서연은 진수 씨를 현관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계단 아래에 푹신한 의자를 놓고 그의 등 뒤에 부드럽게 쿠션을 받쳐주었습니다. 작은 나무 탁자 위에는 그가 환절기마다 즐겨 마시는 볶은 쌀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며 끝물의 라일락 향기가 고요한 공간에 희미하게 퍼졌습니다. 힘들지 않으냐? 진수 씨가 대문 쪽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이렇게 오후마다 나와 앉아 계시니 좀 나으세요? 훨씬 낫다. 방 안에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 지나다니는 것만 봐도 답답한 게 덜하구나. 서연은 옆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 끝에서는 아이 몇몇 시공을 차고 있었고 노부부 한 쌍이 손을 잡고 지나가며 진수 씨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가 가볍게 답례하고는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그가 그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서연아, 혹시 서운하지는 않으냐? 시집와서 이렇게 늘 혼자 지내야 하는 게 말이다. 그 질문에 서연은 순간 놀랐습니다. 진수 씨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이젠 익숙해요. 민준 씨가 밖에서 고생하는 건 다 가족 때문이잖아요. 저는 그냥 하나 잘 키우고 집안만 평안하면 돼요. 이전과 다름없는 모범적인 대답이었지만
목소리 끝이 살짝 떨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비 오는 밤이면 처량한 마음에 눈물 짓던 밤들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가 아플 때면 혼자 아이를 안고 창가에 앉아 동이 트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할까 고민했지만 진수 씨 곁에 누군가 있어야 했고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했으며 남편은 언제나 너무 바빴기에 포기했다는 것을. 진수 씨는 그녀를 보며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연민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젊고 헌신적인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묵묵히 희생하며 조용하지만 굳건하게 작은 가정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청춘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몸을 움직여 외투 주머니에서 종이에 싼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시어머니 낡은 함에서 찾은 거다. 생전에 쓰던 손수건인데 옛날에 한복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거지. 몇 개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건 아직 새 것 같으니 네가 기념으로 가져라. 서연은 놀라며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얀색 천 귀퉁이에 옅은 보라색 꽃이 수놓인 작은 손수건에서는 아직도 나프탈렌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가만히 뺨에 대어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살아보지 못한 기억에 한 조각에 닿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나처럼 너를 아꼈을 게다. 그 말에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가가 붉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상실을 겪은 한 남자의 눈빛. 이제 그 눈빛은 그녀에게 가족의 정을 넘어선 그보다 더 큰 무언가를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부드럽게 불어와 노란 나무잎들을 마당 위로 흩뿌렸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시선을 내리고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가슴속에서는 이름 모를 감정이 조용히 차올랐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아슬아슬한 감정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 뒤로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옳고 그름, 도리와 마음 사이의 얇은 경계에 무언가가 가볍게 닿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날씨는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오후부터 내리던 가랑비의 공기는 더욱 축축하고 차가워졌습니다. 서연이 저녁 식사를 차리자 잠에서 깬 하나가 엄마를 찾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은 채 국을 데웠습니다. 진수 씨는 그 모습을 보고 휠체어를 밀어 방에서 나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왔습니다. 내가 하나 안고 있을 테니 너는 마저 준비하거라. 그가 말하며 손주를 향해 팔을 뻗었습니다.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아버님, 다리도 아직 불편하신데 제가 안고 있다가 나중에 할게요. 괜찮다. 잠시 앉는 것쯤은 할 수 있어. 그는 의자에 앉아 두 팔을 벌려 하나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울음을 그치고 익숙한 온기를 찾듯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서연은 그 광경을 보며 형용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백발의 남자.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손을 덜어주기 위해 작은 손주를 안고 있는 모습. 그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조용하고 끈기 있으며 정이 가득한 동행이었습니다. 하나가 저녁을 먹고 할아버지 품에서 잠이 들자 서연은 조용히 아이를 안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다시 내려왔을 때 진수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추우세요? 따뜻한 외투라도 가져다 드릴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지만 서연이 가져온 두툼한 가디건을 마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등 뒤에서 옷깃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손이 무심코 그의 목덜미에 스쳤습니다. 아주 낯선 감각이 손바닥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떨리는, 마치 신성하지만 연약한 무언가에 닿은 듯한 느낌. 따뜻한 차 한 잔 타드릴까요? 그래. 하지만 그 전에 여기 잠시만 앉아 있거라. 그가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란 조명만이 식탁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마른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렸고 밖에서는 바람이 문틈을 휘잉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진수 씨가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만약 지금과 같은 삶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그녀는 놀라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거다. 만약 네가 민준이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만약 다른 삶을 살았다면 조금은 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을까? 서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그녀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혹은 생각했더라도 감히 답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시집온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도리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효와 의를 다해야 한다고, 모든 개인적인 감정은 미소와 따뜻한 밥상 뒤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스스로에게 즐거운지 행복한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생각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으니까요. 서연이 숨결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네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본다. 여자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 권리가 있으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말이다. 처음으로 진수 씨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닌 상실을 겪어본 한 남자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드러나듯 낮고 잠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일어나 찻잔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차마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의 눈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단 한 번의 눈 맞춤만으로도 마음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차를 가져와 그의 앞에 놓으며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하나가 잘 자는지 보고 올게요. 아버님, 차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그리고는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문 뒤로 사라지고 진수 씨는 작은 부엌에 홀로 남았습니다. 찻잔에 김이 피어올라 눈가를 맵게 했습니다. 아마도 그건 김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흐렸고 찬 바람이 평소보다 일찍 불어왔습니다. 서연은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갈비탕이 끓고 있었습니다. 뽀글뽀글 물 끓는 소리와 파기름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그녀는 국을 저으며 어젯밤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진수 씨의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만약 다른 삶을 살았다면 조금은 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을까? 그녀가 스스로에게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규율 속에서 살아온 그 엄격한 남자의 입에서 나온 그 질문은 그녀의 마음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 되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하지만 퍼져나가는 힘을 가진 균열. 그녀는 죽을 들고 방으로 올라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진수 씨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쟁반을 탁자 위에 놓고 조용히 그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서 죽 좀 드세요. 날이 추우니 아침 일찍 드시는 게 속이 따뜻할 거예요. 진수 씨는 눈을 뜨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너도 여기 앉아서 같이 먹어라. 그 말에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먹자고 한 적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 들어 그들 사이의 거리는 이전처럼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죽을 한 숟갈 떠서 가볍게 분 다음 그의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죽이 아주 맛있구나. 그가 말하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내 음식 솜씨는 정말 대단해.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지만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의 칭찬 한마디, 다정한 눈빛 하나하나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부드러워서 사람의 마음을 쉽게 약하게 만드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진수 씨는 베개에 등을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서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으냐? 그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마 시간이 더 많아져서 그런가 봐요. 예전에는 아이 돌보고 집안일 하느라 아버님이랑 오래 앉아있을 틈이 없었으니까요. 나는 요즘이 참 평화롭다고 느낀다.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오히려 따뜻하구나. 그의 말에는 다른 뜻이 없었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주 작지만 상대를 설레게 하기에 충분한 소리. 서연은 침묵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놓고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의 눈을 마주하면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감정을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나를 원망하느냐? 무엇을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 너를 생각에 잠기게 만들어서 말이다. 서연은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빛에는 갈등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외롭고 약해진 노인을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를 흔드는 것은 바로 그의 다정함과 부드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예전처럼 평온하지 않을까봐 두려워요. 진수 씨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마음이 아플 정도의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언가를 받아들이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일부터는 내가 알아서 하도록 노력하마. 네가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지 않아도 된다. 매일 오후에 나를 마당으로 데리고 나가지 않아도 괜찮다. 네가 곤란해지는 건 원치 않는다. 서연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전혀 귀찮거나 곤란하지 않아요. 그냥 그녀의 심장이 궤도를 벗어나기 시작했고 그녀는 더 이상 벗어나게 둘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더 굵어졌습니다. 창틈으로 찬 바람이 불어왔지만 두 사람이 침묵 속에 있는 방 안은 작은 불씨가 타오르듯 뜨거웠습니다. 은밀하고 꺼지지 않는 불씨. 그날 아침 이후로 진수 씨는 약속을 지키는 듯 했습니다. 그는 말이 줄었고 식사 때마다 서연에게 앉아있으라고 하지도 않았으며 마당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목발을 짚고 한 걸음씩 비틀거리면서도 조용히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서연은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언가를 피하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만 더 보태면 돌이킬 수 없게 될 무언가를.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의 식사 시간은 더욱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제잘거리며 할아버지를 보면 안아달라고 졸랐지만 진수 씨와 서연 사이에는 얇지만 무거운 공기층이 존재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지만 누구나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공기층. 어느 날 오후 서연이 방에서 옷을 개고 있을 때 아래층에서 무언가 크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달려 내려갔습니다. 진수 씨가 마당으로 나가는 문턱에 쓰러져 있었고 목바른 손에서 미끄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으로 창백해진 얼굴로 일어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서연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달려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왜 저를 안 부르셨어요? 괜찮다. 그냥 발을 헛디뎠을 뿐이야. 그는 땀에 젖은 이마로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괜찮기는요. 이렇게 쓰러져 계신데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마라. 그냥 살짝 넘어진 거니 걱정하지 마. 그가 약한 목소리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그를 의자에 부축해 앉혔습니다. 땀을 닦아주고 다리를 살폈습니다. 골절 부위는 괜찮았지만 무릎이 까져 피가 나고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속 상처를 만지듯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진수 씨는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조용히 앉아 깊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화났는지 아세요? 만약 오늘 더 심하게 넘어지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걱정 안 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서연은 상처에 붕대를 감으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안다. 하지만 너를 더 이상 가까이 하게 둘 수가 없었다. 두려웠기 때문이다. 뭐가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이성을 지킬 수 없을까봐, 그리고 너를 불행하게 만들까봐 두려웠다. 그의 말은 칼날처럼 서연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고 손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공간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누구도 울지 않았고 누구도 소리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심장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잘못된 행동을 하실 거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냥 제 마음이 두려웠을 뿐이에요. 진수 씨는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막으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시선은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거리를 두자. 부탁이다. 나에게 더 이상 잘해주지 마라.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서연은 끊어지는 목소리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날 오후 서연은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심장이 두 조각으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단 한 번도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친절함과 선한 마음이 모든 것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진수 씨가 옅은 석양빛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초겨울의 바람이 다시 불어와 마음을 시리게 했습니다. 언제나 따뜻했던 그 집에는 빈 공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될 감정을 숨긴 채 서로에게서 서서히 물러나는 두 사람 사이의 빈 공간이었습니다. 진수 씨가 넘어진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성북구의 그 집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해졌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정해진 시간에 진수 씨의 붕대를 갈아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깊이 밴 습관처럼 이루어졌지만 더 이상 부드러운 손길도 따뜻한 안부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계적이고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눈빛 하나, 말 한마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진수 씨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있거나 책을 읽는 시간이 늘었고 마당에 나갈 때도 서연의 부축을 받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직 성치 않았음에도 그는 혼자 벽을 짚고 걸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마당에서 하나와 놀아주며 빨래를 넣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의자 팔걸이를 꽉 쥐곤 했습니다. 마치 손에서 빠져나가는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이 밤이 되면 서연은 어두운 방에서 딸아이 옆에 누워 텅 빈 마음을 느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진수 씨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부탁이다. 나에게 더 이상 잘해주지 마라. 그 말은 상처를 덧나게 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한 통증으로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이 감정을 무엇이라 이름 붙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너무 많은 굴레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가족의 정도 아니었습니다. 이유 없이 심장을 떨리게 했던 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녀가 아는 것은 단 하나. 그가 넘어진 날 이후로 집안에서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불안하고 공허함을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러서야 한다고, 며느리라는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마음이 위태롭게 흔들리던 바로 그때 익숙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내일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표를 일찍 구했어. 내일 오후에 도착해. 아버님도 보고 싶고 당신이랑 하나도 너무 보고 싶다. 전화기 너머 민준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애써 미소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녁 준비해놓고 기다릴게요. 하나가 정말 좋아하겠네요. 하나 선물도 잔뜩 샀지. 당신도 이제 남편 왔으니 좀 쉬어야 해. 사진 보니까 너무 마른 것 같아서 속상했어. 서연은 한숨을 숨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와서 기쁜 것인지
아니면 민준의 등장이 조용했던 모든 감정들을 팽팽한 밧줄처럼 잡아당길까봐 두려운 것인지. 다음 날 오후 민준이 정말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딸을 번쩍 안아 올리고는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당신 너무 고생 많았지. 그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그저 미소 지으며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남편의 존재가 마치 금지된 꿈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그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에는 새어른과 하나가 모두 모였습니다. 민주는 공사 현장 이야기, 동료 이야기, 기계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진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다가 가끔 옅게 웃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음식을 집으며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마치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구경꾼 같았습니다. 민준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며 술을 따를 때 그는 진수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빨리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여보, 나 대신 모든 걸 짊어져줘서 정말 고마워. 진수 씨는 잔을 들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 역시 그를 보았습니다. 아주 짧았지만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이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마치 누가 볼세라 서둘러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서 서연은 남편 옆에 누워 긴 비행으로 지친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벽을 향해 돌아 누운 채 눈을 똑바로 뜨고 있었습니다. 문 밖 달빛이 긴 복도를 비추며 진수 씨의 방문 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백발의 한 남자 역시 차마 이름 붙일 수 없는 번민으로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귀환으로 집은 다시 활기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하나의 웃음소리가 커졌고 보름 만에 돌아온 남자의 이야깃거리로 식사 시간도 더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민준은 그 전에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는 즐겁게 아버지와 대화하고 딸의 머리를 쓰다듬고 때때로 아내를 다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성실하고 꼼꼼하게 집안일을 하고 민준이 말을 걸면 옅게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무겁고 흐릿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삶의 박자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진수 씨는 민준이 돌아온 후 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침묵 속으로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거닐다가 방으로 돌아와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현관에 앉아 차를 마시지도 며느리에게 붕대를 갈아달라거나 음식을 방으로 가져다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민준에게 부탁했습니다. 마치 그와 서연 사이에는 조용하고 따뜻했던 날들이 없었던 것처럼, 그들을 흔들었던 보이지 않는 끈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늦은 오후, 민준이 마당에서 하나와 놀고 있을 때 서연은 진수 씨에게 줄 따뜻한 생강차를 타서 조용히 그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서려 할 때 진수 씨가 안개처럼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서연은 멈춰서서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냥 차 한 잔인데요. 아버님, 차 한 잔만으로도 사람 마음이 어지러워질 수 있다. 그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뜻 없어요. 그냥 아버님 건강하시라고. 안다. 하지만 네 관심을 받을수록 내가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방 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백발 남자를 보았습니다. 아침마다 차를 마시며 그녀에게 평온함을 주었던 사람, 손길이 스칠 때마다 그녀를 조용히 떨리게 했던 사람. 이제 그 사람이 그녀 앞에 앉아 모든 감정을 어둠 속으로 밀어넣으려는 듯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서연은 말하고 평소보다 빠르게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하나가 잠든 후 민준이 갑자기 뒤에서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당신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요? 전보다 멍하니 있을 때가 많고 한숨도 자주 쉬고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남편의 팔을 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민주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의심이 스쳤지만 수년간 함께 살아온 신뢰가 이내 그 의심을 덮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더 꽉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숨기지 마. 우린 부부잖아. 서연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고백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털어놓고 마음 편해지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모든 것을 침묵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마치 말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처럼. 같은 시각 옆방의 진수 씨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 내외의 웃음소리를 들었고 잠결에 킥킥거리는 어린 손녀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하고 순리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도리를 알고 살아온 그 자신이 이 나이에 결코 빠지리라 생각지 못했던 감정을 마음속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빠르게 뛰는 심장박동을 느꼈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영과 진수 씨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벽 하나만큼의 거리가 있었지만 마음속 거리는 너무나 가까워서 단 한 번의 눈맞춤만으로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삶은 평범한 궤도로 돌아온 듯 했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거센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모범적인 며느리, 헌신적인 아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 죄책감은 날마다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서로 마주쳤던 눈빛, 심장을 떨리게 했던 말들, 그리고 진수 씨와 함께 옅은 햇살 아래 조용히 차를 마시던 아침들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감사함이었고 특별한 상황 때문에 생긴 가족애가 선을 넘은 것뿐이라고. 하지만 부정하려 할수록 마음속 진실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녀는 흔들렸고 그 사실이 자기 자신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외출했을 때 서연은 집에서 하나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도 외출하지 않고 방에서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창틈으로 초겨울의 찬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하나를 재운 후 서연은 부엌으로 내려가 따뜻한 생강차를 데워 진수 씨에게 가져다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엌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에 든 찻잔에서는 김이 피어올랐지만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가가야 할지, 돌아서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진수 씨의 방문은 평소처럼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돋보기를 쓰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노란 불빛이 그의 하얀 머리카락을 비추었습니다. 발소리가 너무 조용해서 그는 바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가볍게 문을 두드리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따뜻하게 생강차 좀 드세요. 그의 시선이 잠시 멈칫했고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 두고 가거라. 서연은 찻잔을 탁자 위에 놓고 잠시 서 있다가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 문손잡이에 손을 댔을 때 등 뒤에서 그가 나지막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를 원망하느냐? 그녀는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왜 아버님을 원망해요? 내가 했던 말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생각들 때문에. 그녀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침묵의 공기를 뚫고 전류처럼 마주쳤습니다. 원망 안 해요. 서연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버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수 씨는 책을 내려놓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를 볼 때마다 내 심장이 젊은 시절처럼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나를 두렵게 한다.
처음으로 두 사람이 애써 숨겨왔던 사실을 그가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서연은 몸을 떨었습니다. 문틀을 붙잡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 그만하세요. 한 번은 말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걸 끝낼 수 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피하려 할수록 내 마음이 텅 비어가는 것을 느꼈다. 네가 보이지 않을 때마다 나는 평생 규율을 지키고 도리를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다. 하지만 내 인생 처음으로 내 마음을 이기지 못했다. 서연은 다가섰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어땠는지 아세요? 저도 아버님이 저를 피하실 때마다 두려웠어요. 며느리로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제 자신을 원망했어요. 그들 사이에는 작은 탁자 하나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수 씨는 일어나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다리도 아팠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서연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무릎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자신이 없어요. 그는 손을 들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지려다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는 갈등과 고통, 그리고 평생 그녀 같은 사람에게 바치리라 생각지 못했던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침묵한 후 그는 손을 거두며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서연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일어나 도망치듯 빠르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진수 씨는 홀로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왼쪽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심장이 숨막힐 듯이 아파왔습니다. 다음 날 며칠간의 흐린 날씨 끝에 하늘이 맑게 개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에 내리쬐며 이끼 낀 보도블록을 비추었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단 1분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진수 씨와의 충격적인 대화 이후 그녀 안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죄책감이 들었고 부끄러웠으며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가져야 할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그의 방문을 지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자신의 시선과 마주치면 숨겨왔던 모든 것이 터져나올까봐 두려웠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는 천진하게 하나를 데리고 시장에 가서 서연이 좋아하는 묵밥을 사왔습니다. 당신이 지난번에 맛있다고 했던 가게, 내가 똑똑히 기억해뒀지. 그는 자랑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속은 보이지 않는 밧줄에 꽁꽁 묶인 듯 답답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고 떨어져 있던 시간을 보상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했고 스스로를 행운하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그녀는 한없이 작고 부서지고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진수 씨는 민준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리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서연을 보며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이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복잡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서연은 죄책감을 덜어내려는 듯 진수 씨의 방을 청소했습니다. 그녀는 책장 하나하나를 닦고 그가 즐겨 입던 옷들을 개고 심지어 습기 때문에 살짝 곰팡이가 쓴 커튼까지 떼어 빨았습니다. 보라색 꽃이 수놓인 손수건, 그가 주었던 선물을 발견했을 때 서연은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들어 코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여전히 나프탈렌 냄새와 희미한 차 향기가 났습니다. 늙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던 한 남자의 냄새. 그녀는 감히 그것을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어 가장 아래 서랍에 넣었습니다. 영원히 숨겨야 할 기억처럼. 저녁에 진수 씨가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기쁘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회복이 아주 빠르시대요. 의사 선생님이 몇 주만 더 지나면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감히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진수 씨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모두 알았습니다. 그들은 선택했고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그날부터 서연은 더욱 거리를 두었습니다. 더 이상 아침마다 그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간호는 민준에게 맡겼습니다. 민준이 집에 없을 때는 문 앞에 물건을 두고 가볍게 노크한 뒤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말도 눈맞춤도 없이 마음이 궤도를 벗어날 어떠한 기회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진수 씨는 서운했지만 그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때로는 사랑도 옳은 것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야 한다는 것을. 그는 멀리서 서연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손녀를 안고 있는 모습, 밥을 짓는 모습, 자신을 피하는 모습을.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두 사람이 빠지면 누구도 구해줄 수 없는 벼랑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으니까. 어느 날 밤 민준이 아이를 재우러 갔을 때 서연은 혼자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예전에 그와 함께 앉았던 의자에 앉았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지만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 문이 열렸습니다. 진수 씨가 목발을 짚고 나왔습니다. 아직 안 잤구나. 그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돌아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나도 그렇구나. 두 사람은 몇 걸음 떨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고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드러운 바람과 슬픈 음악처럼 속삭이는 밤의 소리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때 진수 씨가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멈출 용기를 내주어서 고맙다. 서연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한때 서로의 마음에 닿았지만 경계를 넘지 않았던 두 영혼은 밤하늘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름 붙이지 못한 채 끝나버렸지만 기억의 가장 깊은 곳에 영원히 남을 감정에 대한 마지막 인사처럼. 그날 밤 마당에서의 짧은 대화 이후 서연과 진수 씨 사이에는 낯선 침묵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평소보다 오래 머무는 시선도 어색하게 스치던 손길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각자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시아버지, 그녀는 며느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때 은밀하게 타올랐던 감정은 비록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꺼진 불씨 속 남은 온기처럼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서연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질 거라고, 잊게 될 거라고, 마음이 예전처럼 평온해질 거라고.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외면하려 해도 다른 사람의 시선이 그 과거를 비추면 언제든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아침 서연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민준이 진수 씨의 방에서 약 봉투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아버지 방에 들어간 적 있어? 서연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돌아온 후로는 아버님은 당신이 챙기도록 뒀어요. 민준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목소리가 전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당신이 이 집에서 제일 꼼꼼한 사람인데 약 봉투에 며칠째 날짜 기록이 없네. 서연은 순간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아, 제가 깜빡했나 봐요. 오늘부터 다시 적어 놓을게요. 민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보는 그의 시선이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속에서 그 자신도 감히 끝까지 파고들지 못하는 질문들이 시작된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이 출근하자 서연은 평소처럼 진수 씨의 방을 청소했습니다. 여러 날 만이었습니다. 민준의 의심을 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에 들어서자 의자에 앉아있던 진수 씨가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네가 들어왔구나. 네, 그냥 간단히 청소 좀 하려고요. 요즘 민준 씨가 자꾸 이것저것 물어봐서 괜히 의심하게 두면 곤란할 것 같아서요. 진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한숨을 쉬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멈췄다고 해서
그 흔적까지 사라지는 건 아닌가 보구나. 그 말에 서연은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걸레를 쥔 손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마음은 숨길 수 있어도 눈빛은 숨길 수 없는가 봐요. 긴장된 침묵이 방안을 덮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민준이 정말로 마음을 먹고 파고든다면 그들 사이에 이상한 점을 조만간 알아챌 것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사를 할 때 하나는 유치원에서 신발을 잃어버린 이야기, 선생님께 별 스티커를 받은 이야기를 제잘거렸습니다. 분위기는 즐거워 보였지만 민주는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주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식사량도 무척 적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은 며느리와 대화할 때면 늘 피하는 듯 했습니다. 그 사소한 것들이 희미한 그림의 조각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아이가 잠든 후 민준이 갑자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랑 무슨 일 있었어? 그 질문에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이불 끝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돌아누웠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근거 없이 의심하는 사람 아니야. 하지만 남자에게는 직감이라는 게 있어. 당신과 아버지 사이에 무언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무 일 없어요. 정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 없었어요.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제나 헌신적인 아내를 믿어왔던 한 남자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실망감. 그냥 알고 싶어. 내가 없는 동안 아버지와 당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있었던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완의 감정이었지만 두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할 만큼 깊었다고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흔들렸지만 모든 것이 더 멀리 가기 전에 멈췄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그 침묵은 가장 모호한 자백처럼 들렸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더는 알고 싶지 않아. 알게 되면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날 밤 한 지붕 아래 세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잠 못 이루었습니다. 한 사람은 갈등하고 한 사람은 고통받고 한 사람은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붙일 수 없는 무언가가. 다음 날 아침 갑자기 날이 추워졌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 창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불길한 징조처럼 들렸습니다.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기계처럼 부엌으로 내려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방에서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아침 인사 한마디 없이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진수 씨는 얇은 목도리를 두르고 마당 의자에 앉아 골목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눈빛이 변했다는 것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심과 경계, 그리고 조용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사실이 그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민주는 침울한 얼굴로 내려왔습니다. 집안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아침 식사가 차려졌을 때 세 사람은 함께 앉았지만 제잘거리는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음식을 집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진수 씨도 젓가락을 들지 않고 물 한 모금 마신 뒤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민준이 밥그릇을 내려놓고 진수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제가 출장가 있는 동안 아버지랑 서연이 선을 넘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 질문은 이미 차갑게 얼어붙은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진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순간 놀라움이 스쳤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없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심장을 베는 듯 단호했습니다. 선을 넘는 일은 결코 없었다.
나는 여전히 네 아버지다. 서연이는 네 아내고 네가 의심하는 모든 것은 네가 너무 멀리 생각한 탓이다. 민주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남이라면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평생 존경해온 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제 아내를 보는 눈빛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진수 씨는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돋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너는 지금 아비를 모욕하고 있다. 하지만 그게 네 마음을 편하게 한다면 받아들이겠다. 다만 서연이를 더 이상 아프게 하지는 마라. 민주는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은 할 말이 한마디도 없어? 당신의 침묵이 매일 내 가슴에 칼을 꽂는다는 걸 알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당신을 배신한 적 없어요. 그냥 잠시 흔들렸을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선을 넘지 않았어요. 민주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잠시 흔들렸다고? 내 아버지한테? 당신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서연이 오열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췄어요. 감히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 말은 민준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분노와 실망으로 떨리는 두 손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잘못한 걸 알았다면 거리를 두는 게 맞겠지. 오늘부터 짐 싸서 당분간 친정에 가 있어.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집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나는 어쩔 줄 모르고 엄마 아빠를 번갈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진수 씨는 일어나 무언가 말하려다 이내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을 자신이 만들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조용한 고통이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올라가 하나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이 가정의 단단했던 기반을 흔든 것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가방에 옷가지를 챙겨 아이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진수 씨는 여전히 마당의 도리자에 앉아 두 모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차마 감출 수 없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서연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를 품에 더 꽉 껴안았습니다. 마음이 수천 개의 돌덩이에 짓눌린 듯 무거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얼마나 있어야 할지, 그리고 이 결혼이 다시 돌아올 길이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아는 것은 단 하나,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친정집 옆 서연이 자랐던 작은 새방이 이제 그녀의 임시거처가 되었습니다. 폭풍 같은 며칠이 지나고 서연의 어머니는 딸이 손녀를 안고 돌아온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친 얼굴, 퉁퉁 부은 눈은 마치 이름 없는 폭풍을 겪고 온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을 쉬며 서연의 손을 잡고 집으로 이끌고 쉬라고 하나는 자신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늙은 어머니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쉽게 무언가를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연이 시댁을 나왔다는 것은 단순한 부부싸움 이상의 문제라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친정에서의 첫날 밤, 서연은 딸 옆에 누워 텅 빈 마음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애쓰고 있는지, 모든 것이 잠잠해지기를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도망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녀가 실패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의 실패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제자리에 두는데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연은 하나를 잠시 어머니에게 맡기고 예전에 다니던 유치원에 다시 나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쁘게 지내기 위해, 생각을 멈추기 위해, 그리고 의무감 속에 갇혀있던 지난 몇 달간의 자신을 되찾기 위해 일이 필요했습니다. 옛집에서 진수 씨는 서연을 떠나보낸 후 방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그고 하루 종일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두 부자는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마치 두 개의 그림자 같았습니다. 식사, 빨래 등 모든 것은 임시로 고용한 가사도우미가 처리했습니다. 모든 일상은 차갑고 경직되고 공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퇴근 후 돌아와 마당에 섰습니다. 손에 담배를 들었지만 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 방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너머로 미동도 없이 조용히 앉아있는 아버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민주는 안으로 들어가 가볍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진수 씨가 고개를 들고 가만히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맞은편에 앉아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 죄송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제 생각대로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수 씨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가르치고 옛날 옛적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었던 그 아들을. 그 순간 그는 아들의 고통스러운 눈빛 앞에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아, 나는 이제 늙었다. 거짓말을 하거나 무언가를 숨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나와 서연이 사이에 그래, 있어서는 안 될 감정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두 사람 모두 선을 넘지는 않았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럼 인정하시는 거군요. 아버지께서 잘못하셨다는 걸. 그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도록 내버려둔 잘못은 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나는 멈췄다. 마음이 궤도를 벗어나는 것을 느끼자마자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너는 내 아들이고 서연이는 내 아내라고.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민주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서연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저희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도 아시고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거리감과 무심함이 사람을 다른 사람 곁으로 밀어낸다는 것을 의도했든 아니든 잘못이 한쪽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진수 씨의 말에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일에만 몰두했고 몇 달씩 집을 비웠으며 아내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을. 어쩌면 자신이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조금만 더 귀 기울였다면 모든 것이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민준의 목소리가 메어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용서하기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진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를 바라지는 않는다. 그저 네가 모든 것을 망가뜨리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하나를 생각해라. 너희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세월을 생각해라.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방을 나섰고 진수 씨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어느새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에는 본격적인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하늘은 온종일 잿빛이었고 칼날 같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친정의 작은 방에서 서연은 간말은 하나의 작은 옷들을 개고 있었습니다. 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녀는 먼지 낀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 있는 동안 그녀는 마음속 가장 큰 빈자리가 진수 씨가 아닌 민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은 달콤한 말을 한 적도 감정을 명확히 표현한 적도 거의 없었지만 그는 언제나 묵묵히 참고 묵묵히 책임지며 묵묵히 그녀를 믿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지나친 믿음과 오랜 부재가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고 너무나 다정했던 시아버지에게 약한 마음이 흔들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 생각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 언제까지 자신에게 화가 나 있을지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고 이 가정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절대적으로 믿어주었던 그 과묵한 남편을 위해서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식사를 차리며 딸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더 있을 셈이냐.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네가 잘못한 걸 엄마가 편들지는 않겠다. 하지만 네가 이렇게 야위어 갈 때까지 자책하는 건 보고 싶지 않구나. 아직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가 소중하다면 네가 먼저 다가가서 관계를 회복해야지. 상대가 먼저 손 내밀기만 기다려선 안 된다. 서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통화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면서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민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예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이 바람 소리처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은 몇 초간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래, 말해. 미안해요. 당신 마음에 상처 준 거 알아요. 하지만 정말 당신을 배신한 적은 없어요. 나는 여전히 당신의 아내고 우리 아이의 엄마예요.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한 번만 더 줬으면 좋겠어요. 전화기 저편에서 민준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서연은 그가 애써 참는 한숨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도 될까요? 서연이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물었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돌아와. 나도, 하나도 당신이 필요해. 하지만 돌아온다고 해서 모든 걸 잊는다는 뜻은 아니야. 함께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뜻이지. 서연은 울었습니다. 민준이 그렇게 너그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평생 지켜야 할 사람은 위태로운 감정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조차 자신을 받아줄 수 있는 남자라는 것을. 그날 오후 서연은 하나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철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민준이 마당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익숙하고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습니다. 웃지도 책망하지도 않은 채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손에서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돌아왔으면 들어가. 아버지께서 두 사람 기다리고 계셔. 서연은 하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집 안에는 진수 씨가 평소처럼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손녀를 보자 그의 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떨리는 몸으로 일어섰습니다. 우리 하나 돌아왔구나. 할아비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하나가 달려가 할아버지 품에 안겨 킥킥거렸습니다. 서연은 그의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아버님. 진수 씨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왔으면 됐다. 아무 말도 할 필요 없다. 마지막 햇살이 창틀을 통해 들어와 시련을 겪은 세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 지붕 아래 다시 함께 섰습니다. 아직 잊지는 못했지만 용서할 용기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가장 소중한 것, 바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서연과 하나가 돌아온 후 집안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소박한 식사와 아이의 웃음소리가 있었지만 모든 것이 더 조심스럽고 더 차분해졌습니다. 한때 이름 모를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세 사람 사이에는 이제 애써 지키려는 이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얇은 얼음 위를 걷고 있다는 것을,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더 많이 관찰하고 더 많이 침묵했으며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갑거나 거리를 두지 않고 서연을 곤란하게 만들지도 않는 등 적절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그의 눈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가리듯 희미한 막이 씌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말하거나 애원하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조용히 잘못을 바로잡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일찍 일어나 손수 아침을 차리고 갓 결혼했을 때처럼 남편의 옷을 준비했습니다. 매일 밤아이에게 책을 읽어준 뒤 민준의 방으로 가 그의 옆에 앉아
사소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가 건성으로 대답할 때도 많았지만 그녀의 인내는 잘못을 용서받기 위함이 아니라 폭풍을 겪은 보금자리의 조각들을 하나씩 다시 붙이기 위함이었습니다. 한편 진수 씨는 서연이 돌아온 날 제외한 후 더욱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 부부 사이의 공간에 끼어들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시아버지라는 본분에 충실하며 자신을 규율 안에 가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 차를 끓였고 더 이상 며느리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식사 때마다 스스로 물을 따르고 그릇을 챙겼으며 예전처럼 그녀의 시중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연과의 사적인 대화를 최대한 피했지만 때때로 그의 시선에는 죄책감과 연민이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 민준이 출근하고 하나가 낮잠을 잘 때 서연은 밥상을 들고 그의 방으로 갔습니다. 밥상을 내려놓고 바로 나가려는데 그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서연아, 잠시만 앉아 있겠느냐. 그녀는 멈칫하다가 의자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돌아와줘서 고맙다. 네 마음속에 선함을 잃지 않아줘서 고맙다. 나는 너무나 약했지만 강한 사람은 바로 너였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저예요. 제가 조금만 더 이성적이었다면 온 가족이 이렇게 침묵 속에서 살지 않았을 거예요. 진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너는 내 며느리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남이라 생각한 적이 없다. 바로 그 때문에 너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었다. 이제 네가 돌아왔으니 정말 기쁘다. 부디 민준이가 더 이상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해주렴.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민준이 어둑해질 무렵 돌아왔습니다. 저녁상은 따뜻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미꾸라지 추어탕을 보았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지만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음식이었습니다. 이거 기억하고 있었어? 그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시장에 갔는데 싱싱한 게 보여서 한번 끓여봤어요.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국을 떠서 한 숟갈 맛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예전의 그 맛이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 사이에 앉아 있다가 외쳤습니다. 엄마가 돌아오니까 아빠가 밥을 더 많이 먹는다. 그 말에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가볍지만 남아있던 어둠을 걷어내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 서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 가만히 손을 만졌습니다. 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다시 시작할 진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저는 아직 당신을 많이 사랑해요. 민주는 책을 내려놓고 아내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드럽게 그녀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다만 너무 깊은 상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야. 하지만 오늘 나는 용서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서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작은 방은 침묵에 잠겼지만 그것은 치유의 침묵이었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여전히 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시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2월 초의 어느 날 아침, 서울에는 가랑비가 내렸습니다.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집에는 침묵의 날들 끝에 온기가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갑자기 온 가족이 함께 양평으로 1박 2일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바람도 쐴 겸 우리 가족이 다시 진정한 의미의 가족으로 살아보기 위해서라고. 서연은 잠시 놀랐습니다. 민준이 그렇게 먼저 제안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그 역시 용서할 기회뿐만 아니라 시간과 실수로 금이 간 사랑의 조각들을 다시 붙일 기회가 필요했다는 것을. 진수 씨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분위기가 무거워질까봐,
자신의 존재가 민준 부부를 불편하게 만들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여행 간다는 말에 하나의 맑은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 손녀가 그의 손을 잡고 외치는 것을 듣자 할아버지도 같이 가요. 하나도 가는데 그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양평의 아침은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산등성이는 흰 구름에 덮여 있었고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그들은 소나무로 지은 작고 소박하지만 아늑한 펜션을 빌렸습니다. 아침에 온 가족은 펜션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머리 위로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낙엽을 주었고 웃음소리가 돌로 포장된 마당에 퍼졌습니다. 민주는 아이의 사진을 찍어주었고 서연은 조용히 시아버지에게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그녀는 온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한숨도, 의심의 눈초리도, 두려움도 없는 평화. 드세요. 국화차인데 따뜻해요. 그녀가 진수 씨에게 찻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는 잔을 받으며 온화한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고맙다. 단 두 마디였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부담스러운 감사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인생 최대의 시련을 함께 넘은 두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이었습니다. 오후에 민준이 소나무 숲길을 따라 산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았고 진수 씨와 하나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일행은 바람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음속 상처를 지워가는 듯 했습니다. 갈림길에서 민준이 멈춰서서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모든 걸 예전처럼 되돌리는 게 어렵다는 거 알아. 하지만 노력하고 싶어. 당신을 위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서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남편의 손을 꽉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 씨는 뒤에서 모든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가가지 않고 그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행복을 되찾은 자식을 지켜보는 아버지처럼 조용히. 위태로웠던 날들이 지나고 그의 마음속에는 차갑지 않고 평온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진수 씨는 혼자 테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얇은 스웨터를 입고 목도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님, 이거 두르시면 더 따뜻할 거예요. 그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그의 미소에는 더 이상 안타까움이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아버님, 저 미워하지 않으세요? 서연이 시선을 내리며 작게 물었습니다. 미워한 적은 없다. 다만 너를 상처받게 한 내 자신을 미워했을 뿐이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아버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모든 게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후회돼요. 진수 씨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 잘못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멈출 줄 알았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가족의 정을 지켜냈다는 것이다. 실수의 경계에 섰던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양평의 안개 속에서 작은 별 하나가 구름 사이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다고. 양평 여행에서 돌아온 후 기이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거창한 대화나 특별한 사건 없이 조용하지만 아주 실제적인 변화가 조금씩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집 근처 유치원에서 다시 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아이들 앞에 서고 제잘거리는 웃음소리를 듣고 작은 손이 옷자락을 잡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매일 퇴근길 그녀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이전처럼 죄책감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많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숨기기 위한 억지 미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운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민준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의 눈빛을 살피거나 말과 행동의 작은 디테일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이를 데리러 가고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요리하고 퇴근 후에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서두르거나 과장되지 않고 상처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처럼 부드럽고 시의적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하나를 막 씻기고 나왔을 때 민준이 그녀 옆에 앉아 딸의 머리를 수건으로 말려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뭐 재미있는 일 있었어? 서연은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건성으로 묻더니 오늘은 정말로 귀 기울여 듣네. 그럼요. 새로운 아이가 하루 종일 울어서 밥 먹을 때까지 제가 계속 안아줬어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꼭 우리 하나 어릴 때 같네. 서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조금도 어색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기회를 줘서 고마워요. 민준이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한편 진수 씨는 더 활기차고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하며 오랜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네 노인회에도 가입했고 예전에는 귀찮다고 타박했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민준이 방을 지나가다 아버지가 메시지를 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느릿느릿 한 글자씩 화면에 나타나는 글자는 우리 며느리,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렴이었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놀라서가 아니라 마음속 무언가가 부드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그 엄격하고 원칙주의자였던 남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에 맞서고 잘못을 바로잡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진수 씨는 직접 차를 끓여 낡은 찻잔 세트를 내놓았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자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허락받고 싶은 일이 있다. 민준과 서연은 놀라 그를 보았습니다. 내가 시골에 있는 선산 일부를 팔아서 동네에 작은 도서관을 하나 지을까 한다. 아이들에게 책을 기증하고 책 읽어주는 행사도 열고 싶어. 남은 인생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며 보내고 싶구나.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잘못을 갚으려는 그의 방식이라는 것을. 한때 잘못된 감정에 휩쓸렸던 한 남자가 이제 남은 나날을 가장 올바른 일을 하는데 쓰려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지지할게요. 그날 밤 하나가 잠든 후 서연은 마당의 도리자에 앉아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나와 아내의 어깨에 쇼를 둘러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작게 물었습니다. 나를 용서한 걸 후회한 적 있어요? 민준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용서가 나를 약하게 만들지는 않아.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킬 수 있게 해줬지.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모든 것을 끝내는 마지막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숨겨진 것도 모호한 경계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해와 성장, 그리고 가장 큰 시련을 넘어 진정으로 성숙해진 사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수 씨가 동네에 작은 도서관을 짓겠다는 뜻을 밝힌 후 집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빠졌습니다. 서연은 그를 도와 아동도서, 자기개발서, 인성교육도서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를 모시고 장소를 물색하고 노인회 및 청년회와 협의했습니다. 하나는 신나게 그림책을 고르며 도서관 벽에 할아버지 이름을 쓰는 역할을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의미 있는 일이 도저히 아물 것 같지 않았던 균열 뒤에 그들을 다시 묶어주는 새롭고 강하고 순수한 끈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오후 작은 도서관의 간판이 막 완성되었을 때 진수 씨는 푸른색으로 칠해진 문 앞에 서서 드물게 환한 기쁨을 보였습니다. 주민센터 2층의 작은 공간은 이제 깔끔하게 정돈되어 책상과 그림 그리는 공간, 그리고 그가 하나의 책장이라 이름 붙인 책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모든 책은 서연이 정성껏 포장하고 라벨을 붙인 것들이었습니다. 책 한 권 한 권이 치유와 화해, 그리고 감사의 여정을 담은 이정표였습니다. 개관식 날, 진수 씨는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은 채 짧지만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노년이란 그저 한 곳에 앉아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때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 있는 사람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나이에 있든 가장 작은 선행으로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민준과 서연은 맨 앞줄에 앉아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이 길 잃은 감정 때문에 어색하게 피해야 했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이자 할아버지로서 인자함과 의미로 남은 인생을 차분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연말이 되어 찬 바람이 불어올 때 온 가족은 함께 설맞이 대청소를 했습니다. 서연은 하나의 외할머니, 즉 그녀의 친정어머니의 지도를 받으며 처음으로 만두를 빚었습니다. 한때는 남이었던 두 여자가 이제는 진짜 모녀처럼 제잘거리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주는 제사상을 준비하고 문에 글귀를 붙였습니다. 진수 씨는 직접 쓴 붓글씨를 문 앞에 붙였습니다. 인내로써 사랑하고 고요함 속에서 살아가라. 서연은 그것을 읽고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이건 누구를 위해 쓰신 거예요? 진수 씨가 가벼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온 가족을 위한 것이지만 내 생각에 그 두 글자를 이해하게 가르쳐준 사람은 바로 너인 것 같구나.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도 갈등도 없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따뜻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섣달금은 밤, 하늘에서는 불꽃놀이가 한창이었습니다. 하나는 아빠 품에 앉아 직접 빚은 작은 만두를 손에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올해 우리 집은 작년보다 훨씬 더 즐겁다. 그치? 서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과묵하고 강인하지만 언제나 너그러웠던 남자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실수를 겪고 나서야 올바른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된 사람 진수 씨를 보았습니다. 한때 붕괴 직전에 섰던 한 가족이 이제 한 해의 가장 성스러운 순간에 함께 앉아 조용히 불꽃놀이를 새고 새로운 희망을 새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마음속에 평온함 같은 무언가가 가볍게 닿았습니다. 그의 봄은 서연이 이제껏 느껴본 것 중 가장 부드럽고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놀랍게는 잠도, 의심의 눈초리나 조용한 갈등도 없었습니다. 성북구의 그 작은 집의 모든 것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요란하지도 서두르지도 않고 마치 혹한의 겨울을 이겨낸 새싹처럼 매일 아침 진수 씨는 일찍 일어나 단정한 옷을 입고 가방을 메고 지팡이를 짚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주민센터의 작은 도서관으로 가차를 끓이고 책상을 닦고 책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동년배 어르신들에게 검색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충실하고 온전하게 다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일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방의 프로젝트에 매달리지 않고 서울지사로 발령을 자청했습니다. 매일 오후 퇴근 후 그는 일찍 돌아와 아이를 데리고 아내의 저녁 준비를 돕고 집 뒤에 작은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 작은 일들이 모든 변동 속에서 가정을 굳건히 지탱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교직으로 돌아온 서연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가볍게 화장을 하고 소박한 긴 치마를 입고 작은 머리핀을 꽂았습니다. 한때 넘어졌다가 일어서고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된 여인의 부드러움은 이상하게도 매력적이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과 야외 활동을 다녀오느라 늦었습니다. 가랑비가 내렸고 버스는 골목 입구에 섰습니다. 그녀는 젖은 옷과 헝클어진 머리로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민준이 집에서 달려나와 우산을 씌워주며 얼굴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냥 전화해. 내가 데리러 나갈게. 이런 날씨에 감기 걸리기 쉬워. 서연은 남편을 보며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부슬비 아래서 그의 어깨에 가만히 기댔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자신이 자꾸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수 씨가 온 가족을 불러 낡은 종이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상자를 열고 안에 있던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손편지 몇 통, 낡은 사진 몇 장, 그리고 그가 서연에게 주었던 보라색 꽃이 수놓인 손수건이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간직한 것은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평생을 대가로 치러야 했던 교훈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는 한때 개인적인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게 두었다. 하지만 너와 그리고 내 아들 덕분에 나는 멈출 줄 알게 되었다. 아무도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않아줘서 고맙다. 이 가정을 지켜줘서 고맙다. 민주는 감동하여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폭풍 같았던 수개월 만의 첫 포옹이었습니다. 진수 씨는 몸을 떨며 아들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옆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바로 그 균열, 약했던 순간들 포기했다가 다시 일어서는 과정들이 진정한 의미의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주말에 온 가족은 골목 입구의 단골 국수 가게에 갔습니다. 하나는 부모님 사이에 앉아 외투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는 손녀에게 계란을 추가로 시켜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손녀, 이제 곧 초등학교 들어가겠네. 서연은 그 광경을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누구나 약해지는 순간은 있다. 하지만 멈출 줄 알고, 고칠 줄 알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지킬 줄 안다면 그것만으로도 아주 큰 행복이라는 것을. 밖에서는 연초의 가랑비가 작은 거리를 희뿌옇게 만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해가 떠 있었습니다. 시간은 초봄의 숨결처럼 가볍게 흘러갔습니다. 설이 지나고 일상은 익숙한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폭풍을 품고 있던 성북구의 3층짜리 그 집에서는 모든 것이 진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름 붙이지 못한 마음의 균열도, 식사 시간마다 숨겨진 한숨도, 심장을 찌르던 길고 긴 침묵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규칙적으로 출근했습니다. 아침에는 하나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는 남편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가정을 더 세심하게 돌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때 잃을 뻔했던 것들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요리를 하고 현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것들이 바로 행복을 지키는 접착제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사랑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퇴근 후 서로의 곁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민주는 모든 것을 겪은 후 진정으로 믿음직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기둥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는 포용하는 법을, 귀 기울이는 법을, 그리고 곁에 있는 여자를 지키는 것은 감시가 아니라 친절, 동행, 나눔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수 씨는 65의 나이에 처음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의미 있게 사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범적인 남편이나 엄격한 아버지가 아니라 친근한 할아버지, 존경받는 이웃, 그리고 올바른 때에 멈출 줄 알고 머리가 하얗게 새었음에도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작은 도서관은 찾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7살쯤 된 남자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인자하게 웃으세요? 그는 웃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인생이 나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어서 감사하기 때문이란다. 어느 날 서연은 그의 서재에서 작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그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경계를 지키는 것은 이성이 필요한 일이다. 나는 한때 벼랑 끝에 서서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떨어질 뻔했다. 하지만 착한 며느리 덕분에, 그리고 어진 아들 덕분에 나는 돌아올 수 있었다. 누구나 한 번의 실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을 존경스럽게 만드는 것은 결코 실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감히 맞서고 자신을 고치고 그 이후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나는 아무도 잃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서연은 노트를 덮고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더 이상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내려놓음,
그리고 성장의 눈물이었습니다. 3월 말 집 근처 길가에는 벚꽃이 하얗게 피었습니다. 하나는 양쪽 가로수 사이를 뛰어다니며 향긋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민주는 아내 곁에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진수 씨는 지팡이를 짚고 뒤따르며 하늘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큰 나무 아래에 멈춰섰습니다. 바람이 불자 꽃잎이 축복처럼 그들의 머리 위로 흩날렸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 찍자. 하나가 외쳤습니다. 진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찍어두자. 나중에 후손들에게 우리 가족이 폭풍우를 겪고도 이렇게 온전하게 남았다고 이야기해줘야지. 카메라가 찰칵 소리를 냈습니다. 그 사진은 한때 엇박자를 냈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다시 찾아낸 한 가족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담았습니다. 황혼빛 속에서 서연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처음의 찬란한 사랑이 아니라 용서 뒤의 온전함이라는 것을, 한때 길을 잃었지만 여전히 서로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 누구의 인생에나 흔들리는 순간은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감정이 마음의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무해해 보였던 작은 떨림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서연과 진수 씨의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나약함에 대한, 그리고 경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사람이 실수에 어떻게 맞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며느리이자 아내, 그리고 엄마였던 서연은 한때 마음의 길을 잃었습니다. 갈등하고 감정과 도리 사이에 벼랑 끝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줄 알았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가장 올바른 애정은 불타는 사랑이 아니라 절제 속에 지켜지는 정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자 아내를 잃은 남편이었던 진수 씨는 자신이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름 없는 외로움에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는 흔들렸고 번민했으며 거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이성이 아니었다면 감히 멈추고 잘못을 인정하고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것이야말로 인생을 겪은 한 남자의 인격이 빛나는 지점이었습니다. 남편이자 아들이었던 민주는 모든 일에 바깥에 서 있는 듯했지만 사실 가장 고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행동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의 침묵과 길 잃은 눈빛으로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증오나 징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용서만이 구할 수 있는 것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때 균열이 생기고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던 가족은 용기, 포용, 그리고 진심 어린 뉘우침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상처 하나하나, 눈빛 하나하나, 침묵의 순간들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따뜻한 밥상에 함께 앉아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고 매일 아침 평온한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절대적인 선인도 절대적인 악인도 없습니다. 다만 실수할 줄 알고 멈출 줄 알고 고칠 줄 알며 가장 올바른 방식으로 다시 사랑할 줄 아는 진짜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만약 누군가 길을 잃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잘못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때 약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돌아서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만큼 강한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온전하게 곁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